26분부터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킹 처벌법. 자, 이번 승진 시험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 개정된 부분이 많았죠. 우리 잠정조치에 보면은 뭐 전자장치, 그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고 기존에 했던 내용만 이렇게 살짝 바꿔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4번이 지문인데 이 내용도 새로운 지문이죠. 우리 공제 책에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채용시험에서 이 부분이 기출 한번 되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었던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다만 이제 이 숫자까지 정확하게 암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암기법을 알려드렸죠. 그대로 암기를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은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서 자, 법원에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겠죠.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결정으로 법원은 스스로 그죠? 결정으로 이렇게 자, 잠정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또는 동거 피해자 가족 등에게 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스토킹 범죄는 그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이렇게 세트로 좀 기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긴급 응급 조치에 보면은 격리는 없고 접근 금지만 있죠. 그리고 잠정 조치에도 보면은 이렇게 좀 기억을 했습니다. 판사가 경고할 수 있고 접근 금지할 수 있고, 이번에 전자장치 부착하는 것이 새로 들어왔죠. 그리고 자, 구치소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접 전구 이렇게 좀 기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같이 함께 간단하게 보면은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격리를 할 수가 있죠. 접근 금지할 수 있고 격접, 그리고 아동학대에서 격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격접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요양소 보내고 구치소에 보낼 수가 있죠. 아동학대는 격접 뭐죠? 친교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친권을 제한할 수 있고 교육 위탁을 보낼 수 있고 요양소에 보낼 수 있고 구치소에 보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밑에 보면은 자, 3번 동거인 가족 뭐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하는 잠정 조치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의 이런 잠정 조치에 대한 그러니까 잠정 뭐 꼭 이뿐만 아니라 아무튼 잠정 조치 위반은 2년 이하 징역이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아도스 우리 책에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그 암기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한번 자, 간단하게 보면은 자, 형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그 스토킹을 하면은 몇 년이죠? 요게 이제 5년 이하입니다. 5년 이하. 그리고 흉기가 아닌 일반 스토킹은 3년 이하죠. 그리고 이제 잠정 조치, 판사의 잠정 조치를 위반했다. 그러면 2년 이하인데, 우리 경찰에 긴급 응급 조치 있죠. 요걸 위반했다. 이제 긴급 응급 조치 위반은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자, 1년 이하 징역 이렇게 형사처벌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하게 되면은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자, 이런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게 아주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자, 잠정 조치, 자, 2년 이하 위반, 이걸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5321입니다. 5321. 이렇게 해서 이건 세트로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이제 앞에서 약간 칸이 좁아가지고 다 적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4번 지문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가정폭력은 자, 이렇게 이제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격리를 하거나 접근 금지죠. 물론 접근 금지는 자, 전부 다 동일합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렇게 접근 금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별도로 이제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격접 이렇게만 하면 편하게 좀 빠르게 기억을 할 수 있죠. 요양소에 보낼 수 있고 구치소에 보낼 수가 있다. 자, 아동학대는 자, 역시 격접뿐만 아니라 친권을 제한하거나 교육을 보내거나
요양서 보내거나 구치소에 보낼 수가 있죠. 격접 친교 요구입니다. 스토킹은 요거는 이제 임시조치지만 스토킹은 잠정조치죠. 잠정조치는 경접 전구입니다. 경접 전구죠. 그렇게 해서 자 개월수를 보면은 자 요것은 요게 이제 공통적으로 요거는 이제 2개월인데 자 2월인데 2번 연장할 수 있어요. 2회. 그러면 2개월 해서 총 6개월까지 가능하겠죠. 이것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데 자 경접전 경은 서면으로 경고하는 것이니까 이 개월수에는 제한을 받지 않겠죠. 접근 금지라든가 혹은 이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3개월씩 해서 2번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3개월이니까 총 9개월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2+2로 되어 있고 3+2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달인데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아동학대는 2개월인데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구치소에 보내는 것은 한 달인데 연장이 안 돼요. 요게 숫자가 기억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112 자, 거꾸로 하면 또 112죠. 11211 그죠? 앞뒤로 똑같은 그죠? 11211 이렇게 하면 기억이 되는 겁니다. 끝에는 연장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위에는 자, 2+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2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한꺼번에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비록 시험은 이것만 나왔지만 이것만 이제 기출 문제가 있었고 이번까지 하면 2번 나온 겁니다. 이렇게 세트로 암기하는 것이 확실하겠죠. 그래서 4번에 보면은 자, 이러한 잠정 유치장에 보내는 구치소에 보내는 잠정 조치는 그죠?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는데 연장이 안 돼. 연장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다 했고 자,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27번 자, 수사 준칙도 이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역시 개정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개정이 일어났었던 이제 그 규칙이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죠. 자, 검사는 형사법에 따라서 재수사를 요청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관계 서류 등을 받고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맞나요? 자, 재수사는 언제 요청합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찰이 불송치했을 때 다시 한번 해봐라. 그죠?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90일 이내에서. 그래서 요거 두 문자로 불구제로 기억을 했죠. 그런데 90일 지났어도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가 허위다. 혹은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 새로운 증거 여기는 지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허위 증거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90일 지나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허세 부릅니다. 허세, 불구제 허세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불송치는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되는데 허세를 부른다면 허위 증거,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90일이 지나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완 수사는 언제 합니까?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하죠. 불송치는 재수사를 요청하고 송치된 것은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데 검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하면은 송치를 했으니까 모든 서류를 검사가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완 수사하라고 했으니까 관계되는 서류를 또 경찰에게 줘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검사로부터 송부받지 못한 만약에 검사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관련되는 서류를 주게 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간단한 거면 그냥 보완 수사하라고 지시만 하고 서류까지 줄 필요는 없겠죠. 이때 이제 그 서류가 필요하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검사한테 나한테 주시오라고 요청해야 한다. 자, 요것은 아니고
이제 검사하고 경찰이 대등한 수사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처음에 수사를 했고 하기 때문에 보안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한 권리로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을 등사할 수 있다, 복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검사에게 사정을 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수사 준칙을 만들 때 그 해설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대등한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에게 사정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한 권리로서 우리가 등사할 수 있다, 복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에 따라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죠. 고소 고발은 3개월. 그래서 이제 60일 이내에 마쳐야 되는 경우가 꽤 있죠, 그죠? 앞서 우리 문제에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수사기관 등에게 수사 조사를 의뢰했다면은 60일 이내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 그죠? 통보를 하면은 또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60일이 나오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고소 고발 등 사건 처리는 3개월로 되어 있죠. 검사는 형사법에 따라서 보안수사 요구를 할 때는 그 이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야겠죠. 서류나 관계 증거물을 또 함께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안수사 대상의 성질이라든가 긴급성도를 고려해서 굳이 서류나 증거물을 안 줘도 될 정도라면은 그럴 때는 이런 관계되는 서류를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라도 앞서 본 지문처럼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그대로 복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8번 자,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 경찰관은 압수수색 검증을 할 때는 자, 전자정보 그리고 정보 제작 매체 뭐 CD라든가 하드디스크 이런 것을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자, 압수수색 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서만 선별 압수를 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선별해서 압수해야지 자, 모든 파일을 압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 휴대한 정보 제작 매체에 해당하는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해시값이나 디지털 증거 동의에서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 그런 적절한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이고 피압수자가 협조를 안 한다. 할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선별 압수 자,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복제본이죠. 전체를 하드카피하는 이미징하는 복제본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자, 복제본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어렵다면은 맨 마지막에 원본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3번 질문에 보면은 선별 압수가 어려우면 바로 원본을 가지고 나온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복제본을 먼저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복제본을 가지고 나와야겠죠. 자, 디지털 정보의 처리 단계에서 업무 처리자 변동 등 이력은 관리가 되어서 다 기록이 되어야 하겠죠. 맞습니다. 자, 29번 자, 마약류에 대해서 자, 마약류 매매 여부가 정점된 사건에 있어서 매련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 이런 경우에 마약류를 샀다 하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샀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이 사람을 진술을 증거로 하려면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 공지에 책은 없어요. 없다고 하더라도 읽어보면은 우리가 형사법적인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료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원료 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마약이 아니죠. 원료 물질 자체만으로는 마약이 아닙니다. 자, 그런 물질 중에서 자, 마약을 혹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원료 물질이라고 한다. 그죠? 원래는 마약이 아니지만 마약 만드는데 들어가는 물질을 원료 물질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도 공제에는 없다. 그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기출 이미 있죠. 자, 수면 마취제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향정으로 관리가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GHB 짬뽕이라고 그랬죠. GB는 그죠? G 할 때 짠, B니까 뽕이죠. 뽕, 마약, 향정, 그죠? 짬뽕이다. 그래서 짠맛이 나죠. 무색, 무취, 무미가 아니라 짠맛이 난다는 거죠. 데이트 강간 용물로 사용된다. 여기서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1, 2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제의 책에는 없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지문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등장을 했죠. 그죠? 뭐 원료물질 같은 경우, 판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비경찰에서 경비 사태가 기한을 정해서 진입할 수는 없죠. 즉시 출동하기 때문에 적응적, 즉시적 활동을 합니다. 또 현재 질서 유지를 유지한다 라고 할 때 이러한 질서 유지는 어떤 소극적이고 정태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적극적이고 동태적인 것도 포함을 하는 개념이다 하는 것이죠. 같지 않는다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회 시위 현장에 가면 상당히 뭐 동태적이죠. 적극적이고 뭔가 변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한 평화로운 혹은 적법한 집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태적이고 적극적인 내용도 포함을 하는 그런 의미의 질서 유지에 해당한다 하는 것이죠. 자, 경비 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계 예방, 자,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점에서 복합 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경비 사태가 발생할 때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죠. 조직적인 부대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집회단 체증활동 규칙이죠. 자, 체증 용어는 이제 3인 1조로 되어 있어요. 사진, 동영상, 신변보호, 이렇게 3인 1조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 혐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돼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 체증된 자료는 어디에? 수사부서에다가 보내줘야겠죠. 20분 이상 체증을 한다면, 자,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계속해서 고지를 해야 한다. 우리가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해야 한다. 체증은, 자, 범죄 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자, 범죄 행위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위해가 임박했다. 이때는, 자, 전후사정에 관해서 긴급했다. 그러면 이제 범죄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이라도, 뭐 이런 아주 급한 경우에는 이전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이전이라도 할 수가 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재난안전법,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다. 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누가 선포합니까? 대통령이 선포하죠. 언제? 복구 단계가 되겠죠. 복구. 자, 우리 단계에 보면은 예비대복, 그죠? 재난은 예비대복, 예방, 대비, 대응, 그죠? 예비, 대, 복구. 예비대복. 자, 대응 단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응 단계에서는 재난 사태를 선포하죠.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또 뭘 합니까? 위기 경보를 발령합니다. 재난 사태 선포하고 위기 경보 두 가지를 발령하죠. 누가 한다? 자, 재난 사태는 행안부 장관이 하고 위기 경보는 재난을 주관하는 장이 발령을 하게 되어 있지만 두 개의 주관 기관장이 겹친다면 행안부 장관이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복구 단계에서 여기 있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가 있고, 누가 한다? 대통령이 선포를 할 수 있겠죠. 자, 행안부 장관은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재난 관리라는 것은 자, 예비 대복이죠. 이런 것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자, 재난 관리와 안전 관리를 구별해야겠죠. 개념 구별해서 안전 관리, 그러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 안전에 관한 활동, 이렇게 해서 안전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안전활동이라는 말에는, 안전관리에는. 재난관리에는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고 자, 예비대복 이렇게 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재난이라고 하면은 사자 예비대복 해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나눌 수가 있죠. 화재, 붕괴, 폭발 이런 것들은 다 뭐 자연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사회재난으로 볼 수가 있다. 자,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운전입니다. 자전거는 자,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2대 이상 나란히 가는 병진, 금지죠. 안 됩니다. 자, 자전거 등에 운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전거 말고도 개인용 이동장치 역시 똑같습니다. 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했다. 자, 음주 자전거 하면 얼마입니까? 3만원이죠. 측정 거부하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 표로 좀 기억을 했어요. 자, 자전거가 있고 개인용 이동장치가 있고 음주운전, 측정불응 이렇게 했다면 자, 음주운전은 자전거는 3만원, 측정불응은 10만원, 개인용 이동장치는 음주운전이 10만원, 측정불응이 13만원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자전거 운전자는 길 가장자리 구역 안전표시로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길이 있으면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는 곳에 우리가 선을 하나 그어서 사람도 지나다니고 자전거도 지나다닐 수가 있다.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 자전거 운전자는 이 좁은 이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 지나가니까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겠죠.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기를 할 수 있겠죠. 정차하고 있는 차 앞지르서 가야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좌측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 우측으로도 지나갈 수 있다. 자전거니까 꼭 왼쪽으로만 이렇게 앞지르기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오른쪽으로도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틀린 부분이죠. 자, 그 다음 34번.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라는 차의 교통이죠. 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차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운전하는 것 말고도 그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하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갑을 발견하고 측정을 위해서 하차를 요구하니까 이 사람이 자, 일단은 내리는 척을 일단 내렸어요. 내렸다가 그 다음에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경찰관이 쫓아가서 앞을 가로막으니까 뭐 시비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경찰관 뺨을 때렸죠.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를 한 겁니다. 자, 이때에 자,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하차를 요구하는 시점부터 직무에 착수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야 도망가는 사람을 제지를 하고 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폭행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착수했다고 할 수 없다?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하차를 요구하는 시점부터 이미 정당한 공무집행을 착수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술에 취한 을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자, 실수로 뭔가를 건드려서 자동자치를 건드려서 차가 살짝 움직였다. 자, 운전에 대한 뭐죠? 고의가 없습니다. 실수로 건드렸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운전으로 보지 않았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그러니까 신호기는 없이 그냥 B급만 쳐져 있는 그런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먼저 들어갔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지 않아야겠죠. 통행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위험을 초래한다면 그 말이죠. 어렵다.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횡단보도는 항상 보행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차가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자기가 우선권이 있다, 그런 말은 안 되죠. 우리가 교차로 같은 경우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있으면 우선권이 있죠, 그죠? 근데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차가 먼저
진입했다. 그래서 지가 우선권이 있다. 그렇지는 않고 항상 횡단보도 보행자가 우선권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맞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이제 틀린 부분이 나왔나요? 2번이 틀렸죠, 그죠? 이게 자꾸 이게 표시해둔 게 지워지니까 이렇게 지워지니까 제대로 표시하는지 아닌지 바로 구분이 안 가네요. 아이고, 이게 또 왜 이러시나? 자, 35번 보겠습니다. 경찰관의 정보 수집. 경찰관 경지법에 따라서 수집작품 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국가, 중요시설 안전, 주요인사 보호. 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해서 정보와 무관한 비공식인 어디 과장, 부장, 전무, 자, 이런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경찰관은 언론교육,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 또 지방자치단체, 정당의 사무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 언론교육,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당의 사무소 들어가 있고 뭐 민간기업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자치단체는 우리 공공기관이죠. 국가나 자치단체는 자,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민간단체에 상시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정당의 사무소 역시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보면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 항상 조심하라고 했는데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자, 해야 한다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원래 명백하게 위법하면 당연히 거부해야 하는데 거부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집시법. 관할 관서장은 옥계 집회 시 신고서를 접수를 했다. 접수라면 자, 접수증은 그 즉시 바로 내줘야겠죠. 맞습니다. 자, 주최자는 신고한 옥계 집회 시를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집회하려는 시간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모든 집회 주최자는 하지 않게 됐으면은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있죠. 하지만 이거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처벌,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두 개의 동일한 집회가 그러니까 두 개의 상반된 집회가 동일 시간 장소에서 경합된 경우, 그래서 뒤에 접수한 집회를 금지한 경우죠. 금지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먼저 할 수 있었던 집회 주최자가 자기는 안 하면서 철회 신고서를 안 냈다. 자, 그러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집시법. 자, 이것도 보면은 새로운 공제 체계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자세히 읽으면 알 수는 있어요. 헌법에 따르면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집회 금지 통보는 관할 서장이 집회 신고를 접수한 다음에 자, 집회 사전 금지 조항에 근거해서 집회 주최자 등에게 해당 집회를 금지하는 사실을 알리는 행정처분이다. 그렇겠죠? 형사처분은 아니고, 그죠? 금지 통보, 행정처분이다. 그렇죠?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죠.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헌법에 위배되면 지금 뭐 집회금지 통고 못하고 있겠죠. 지금도 금지 통보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위배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리얼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귿과 리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집회 금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전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될 수 있고, 집회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를 들면은 시 참가자 수를 제한한다든지 대상과의 거리 제한, 시 방법, 시기, 시간 제한 등 이런 조건을 붙여서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집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가능성을 모두 소전한 후에, 그러니까 먼저 약한 것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면 먼저 하고, 그게 안 될 때 비로소 금지를 하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충적으로 맨 마지막에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전금지 제한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룬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진행돼 버렸어요. 그러면 해산 명령을 할 명분이 없죠. 또 집회 규모를 축소해서 이루어지는 등 다른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전질서에 대해 직접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이죠. 이때는 당연히 강제로 해산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북한. 통일부 장관은 보호 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을 한 다음에 신변 안전을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또 경찰청장한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죠. 일단 거주지로 전입을 한 다음에, 자, 이 다음에 그 통일부 장관이 이제 국방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 전까지는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다 알아서 하죠. 하나원, 그러니까 이제 그 정착 시설에서, 그죠, 교육을 받고 나왔을 때, 거주지로 이전됐을 때, 이때부터 국방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당연히 요청하면 협조를 해야겠죠. 자, 보호 대상자라고 하면 이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되는 북한의 이탈 주민을 말하죠. 보호를 받기로 이렇게 결정이 난 그런 사람을 말한다. 통일부 장관은 보호 대상자가 정착 지원 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을 한 다음에 정착해서 서로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는 상황을 해결하거나 자립 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가 있죠. 취업 지원을 한다든지 거주지 보호를 한다든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소나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 어느 정도 생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북한을 벗어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하겠죠. 북한 벗어나서 어떻게 외국 국적을 쉽게 얻을 수 있겠어요. 또 외국 국적을 얻었으면 그 나라 사람이 된 거죠. 굳이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 안 된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가 지원을 하겠죠. 자, 기출 문제이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39번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라고 하면, 자, 이때 말하는 대상자는 피보안관찰자로 결정이 될 수 있는 후보자를 말하죠. 앞에서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에서 보호 대상자라고 하면은 보호를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람을 말하고, 자, 보안관찰법에서 대상자라고 하면은 아직 보안관찰 받기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그 후보자에 있는 사람을 대상자라고 하고, 이제 보안관찰 처분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피보안관찰자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때 대상자라고 하면은 해당 범죄, 이와 경합된 범죄로 뭐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합계를 말합니다. 그 합계가, 자, 3년 이상인 사람이 이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두 문자로 고3, 금고 이상이니까 고3이라고 했죠. 고3. 그죠? 고3.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형의 일부라도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면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면제받았으면 잘 됐네. 굳이 보안관찰을 해야 돼? 그죠? 할 필요가 없죠? 실형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좀 이게 범죄를 어느 정도 중하게 이게 범했다는 거죠. 그런 실형을,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안관찰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기간을 한번 결정을 받으면 2년으로 되어 있고 계속 연장할 수 있죠. 평생 연장할 수도 있다. 자, 법무부 장관은 이 유은의 심의를 거쳐서 갱신할 수 있다.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이제 출소를 하겠죠. 받고 있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하기 전에 교도소장을 통해서 출소 2개월 전까지 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소하기 전에 이제 교도소장을 통해서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출소를 하게 되면 저 출소했습니다라고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안관찰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처분 청구는 누가 합니까? 검사가 청구를 하겠죠. 청구를 하는데 이 청구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러면 이제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국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사 관원하고 자유롭게 너 접견 교통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알려줘야겠죠. 권리를 고지해 줘야 합니다. 자,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죠. 경찰 수사 규칙에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 변사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이때는 그 나라 영사기관, 그죠? 그 나라 영사기관에다가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를 작성을 해서 그 나라 영사기관에게 통보를 해야겠죠. 이제 원래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검사에게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죠. 우리 어떤 변사 사건이든 검사에게 통보를 하고 또 우리 기관장에게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기관장에게는 보고를 하고 검사에게는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해줘야 나중에 이제 송치하기 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사 사건이 중요하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라고 이렇게 딱 양식이 정해져 있죠. 검사에게 통보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는 영사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검사에게는 또 다른 양식의 보고서를 가지고 통보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외사파트에서 그죠? 외사파트에서 뭐 굳이 수사 영역을 건드릴 이유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는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한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범죄 수사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외국 군함에 관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해당 군함에 함장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범죄 수사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부영사 사무소는 해당 영사의 청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들어가는 것조차 안 되겠죠. 외교 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